안녕하십니까. K토크 부산 유아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시작된 이번 조기 대선은 결국 정권 교체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대선은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9.42%를 득표했습니다. 과연 이 수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K토크 부산 오늘은 이번 대선에 담긴 민심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보고 앞으로 정치권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민심은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게 됐는데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정치권에도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민희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KBS 부산 강성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이끌게 됐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에 담긴 민심부터 뭔지 살펴보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우선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3년 만에 정권 교체였죠. 그리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고 그래서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이제 치러졌습니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대선 결과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49.42%, 1,728만 7,513표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득표수만 봤을 때는 역대 최다 기록이고요. 다만 이제 득표율이 과반에는 못 미쳐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51.55%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는 8.34%,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98% 등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2등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289만여 표 차, 8.27%포인트 차로 앞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여러 주목할 만한 수치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일단 투표율부터 볼게요.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총평을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내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계속 따돌리는 그런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해서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각의 그런 어떤 우려나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빗나갔고요.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그리고 지금까지 여야가 극심한 대립구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총 집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이 선거가 치러진 그 계기라고 할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탄핵을 계기로 치러진 만큼 지난 정권에 대한 어떤 유권자의 심판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아무래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정치권은 매일 헐뜯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심판해야겠다라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떤 정치의 어떤 구조적인 갈등,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해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보수의 집결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높은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 역시 그 민희 교수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큰 틀에서는 대부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숫자에 주목할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49.42%를 득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계열의 이준석 후보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이제 49.49%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영 간에 아마 이제 총 결집은 일어났는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49와 42와 이제 한 8% 정도로 이렇게 분화된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내란에 대한 그 심판의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네. 그 틀에서는 이제 동의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각 언론사들의 이제 머릿 기사들을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그 열센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내란 심판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란 심판. 그리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또 통합 책임 있지 않겠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을 실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열쇠말이라는 것이 내란 심판과 결국에는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한 명령을 이번 이제 대선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냐. 중앙일보는 조금 인상적인 제목인데 소년공 대통령이 되다. 그래서 이제 인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외신들 반응도 좀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의 탄생, 이제 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이제 같이 가지게 된 그 강력한 대통령의 탄생. 그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의 놀라운 회복력의 그 탄력성의 회복이다. 그 회복 탄력성을 이제 얘기하는 평가하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뉴욕 타임스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이다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AP가 그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에 좀 초점을 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게 이제 포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라.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현직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이제 비상 계엄 사태를 심판한 것이고 여기에는 또 새 대통령이 독주가 아닌 소통과 포용 또 통합 행보에 나서달라 이런 민심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메시지들을 앞으로 국정 운영에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득표율에 담긴 이 의미 간단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평가하자면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득표율을 가지고 사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예.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의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의 목표는 과반수를 넘는 것이었거든요. 50%를 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목표를 세운 게 아무래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이런 환경 속에서 과반수를 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 지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통합이나 협치에 물꼬를 트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선 약간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41.15%의 표를 던졌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견고한 보수의 지지 세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 다르게 하면은 양극화의 고착화를 방증해주는 하나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유권자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대 야소 국면으로 전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을
것에 대한 어떤 유권자의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기자도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 대선 기간 사실 이제 50, 40,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각 그 후보별 상당히 이제 나름 의미를 가지는 숫자들이었고 이제 결국에 이제 과반의 문제냐 그리고 40% 이상을 이제 득표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을 득표할 것이냐인데 뭐 근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미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조금의 이제 함의를 다 가지는 수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새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 숫자가 가진 함의를 좀 잘 읽어서 그 앞으로 이제 통합의 그 행보 이런 민심을 잘 받드는 부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부산의 득표율입니다. 민주당의 마의 40%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깨졌단 말이죠. 아무래도 부산은 민주당에게는 이제 험지로 꼽히는 곳인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40.14%로 40%를 돌파를 한 건데요. 역대 민주당 후보 가운데 최고 득표율이에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준 지표입니까? 교수님. 예, 부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기류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양 정당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던 하나의 지역이기도 한데 뭐 직전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금종구청장 재보궐선거까지 부산은 보수가 굉장히 강했던 곳인데 40.14%의 표를 던진 거는 이 기류가 흔들렸다, 뭐 균열이 생겼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0%를 넘는 지지를 보여준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강서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뭐 영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에서 좀 나름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강서는 사실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곳이거든요. 1등을. 김문수. 예, 1등을 했죠. 매우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지 신도시라고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는 주로 40대가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좀 세대별로 보면 진보 성향을 좀 강하게 드러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상징성을 찾아본다면 사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 총선 때 그 서울의 종로구를 버리고 이 강서로 와서 지역 그 구도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출마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선거 유세를 하러 갔는데 청중 없는 공터에서 이제 유세를 했다라고는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비록 낙선했지만 그걸 계기로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게 되면서 2년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러한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민주당으로서 외연 확장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자릿수 차이에 보여준 패배에 가깝다 보십니까? 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사실 그 이른바 마의 PK 40%라는 말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좀 역사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 40%를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과연 득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상당히 이제 좀 대선 진행 과정에서는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수치라고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름 선전했다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략 100만 표 정도 그러려면 한 45%를 이제 득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현실적으로 이제 PK 지역, 부산 지역이 특히나 그 보수 강세 지역 항상 이제 각 선거에서 스윙 보터의 역할을 또 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보수 강세 지역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40%를 좀 돌파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를 충분히 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거꾸로 여전히 이제 부산에서 보수 지지층의 이 정체성과 좀 회귀성이 확인된 것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51%를 이제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부산에서는 1위를 했죠. 1위를 했고 과반 수성도 이제 했지만 사실 이제 직전 선거 3년 전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그 20대 대선에서 3년 전에 부산에서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낮은 득표율을 했지만 이제 상승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때보다도 오히려 이제 당시에 이제 58.25% 득표를 했었는데 그보다는 한 6.86%포인트 정도 이제 또 빠졌습니다. 낮은 수치.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부산에서 한 16만 8천 표를 또 득표를 했거든요. 이게 한 7.55% 정도를 차지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지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네. 국민의힘 부산에서 마의 40% 벽을 이제 내준 국민의힘 입장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텃밭에서 어쨌든 1위는 지켰지만 접전을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그게 아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얘기까지를 이제 언급을 한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지금 단순한 수치로 나타나면 이제 51대 뭐 40% 조금 넘는 민주당이 했고 뭐 그 정도로 되지만 사실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의 이준석 개혁신당 표까지를 합친다면 이것이 그 완전히 이렇게 빠진 거냐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들이 이제 불거질 테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정계 개편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보수 재편의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인지 또 어떤 당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지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의 어떤 색채가 부산에서 완전히 옅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민 교수님. 예, 저도 그 부분에서는 그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지금 분열이 돼서 이제 대선에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의 표를 합친다면 기존의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보수 입장에서 분열이 지금 더 깨기 어려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그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내 그 질서 구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번에 행정 권력까지 쥐게 되면서 아무래도 강력한 주도권으로 전국을 이끌어갈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한 기자. 네,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승리로 민주당이 이제 입법에 이어서 행정 권력까지 이제 거머쥐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신에서도 강력한 그 대통령의 탄생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민주당 단독으로 171석, 국민의힘과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을 제외하더라도 진보 성향 정당들을 이렇게 연합했을 경우에는 거의 190석에 지금 육박하는 진용을 이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수적 우위가 이제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혀서 좌절됐던 입법 과제들이 사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격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 독재의 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이제 대통령의 탄생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당장 이제 국무총리 이제 지명을 했고 뭐 어제 이제 주요 그 장관급 인사들, 국무위원들, 이제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 구도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이 독재에 대한 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왔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잘 이렇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또 대선에서 보여준 이 민심의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힘은 갖게 된 반면 이것이 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식을 해서 야당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했다든지 그러한 행보를 보였죠. 그러니까 협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들을 보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의 발언을 살펴보면은 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그러한 어떤 법안 처리의 예고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어떤 사법부 문제를 민주당이 다루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어떤 강한 야당 세력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이 각종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변수라는 것도 사라진 상태이고, 그래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 사법부 관련 법안 관련해서는 사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예정된 걸 취소를 했어요. 예, 그게 나름의 민주당이 이제 임기 초반에 정쟁으로 흘러서 어떤 허니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를 조금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선은 마무리가 됐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1년 뒤인 지방선거로 또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란 말이죠.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강 기자. 네, 참 재밌는 게 이제 꼭 6월 3일, 2025년 6월 3일 대선이 치러진 날 꼭 1년 뒤가 이제 제9회 지방 동시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조기 대선으로 좀 내년 지방선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이재명 정부의 1년에 대한 이제 평가 성격이 매우 짙어질 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되짚어 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3년 전 대선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2023년에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뭐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표 차이로 패배한단 말이죠. 작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긴 했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전국의 좀 바로미터로 다들 좀 평가를 했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독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경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그 선거를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겼고 이어서 또 지난해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뭐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그때 175석인가요? 얻어서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코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성적인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집권했던 그 정부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민심 위반의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가져온 결과라고도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역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1년이 남았고 그동안 이제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가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결과로 평가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1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잘하냐, 얼마나 잘하냐 이 성적표가 이제 1년 뒤에 지방선거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민 교수님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보통 집권 초기에 선거를 치르면은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유권자와 여당 간의 어떤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어떤 정치적 상황상 그 허니문 시기가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이 갈등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향후의 지방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요. 권력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도로 전환되었는데 그거는 동시에 책임도 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쪽으로 권력이 쏠렸을 때는 어쨌든 전국이 혼란해지면은 민심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여당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당이 야당의 책임을 물 수 있는 어떤 책임 회피의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집권 세력에게 책임이 강하게 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이제 더 좀 부연을 하면 20대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크게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이제 호남 지역, 뭐 제주, 경기 한 5곳 정도를 빼고는 지금 다 이제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 못지않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이제 정부 견제론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전열을 좀 잘 재정비를 해서 좀 그 지방선거는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보수 진영이 어떻게 구심점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변수들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면 허니문 기간이라서 이제 여당에 유리하긴 한데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야당과 잘 조화를 이루느냐 그 부분 이제 관전 포인트고 국힘은 전열 정비가 제대로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정말이지 많습니다. 부디 제대로 일해주길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텐데 두 분은 어떤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먼저 민 교수님. 예, 그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국민 성장 경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국정 운영의 과제라고 하는 게 국민이 뭐 주인인 나라, 이번에 뭐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축이 각종 경제 지표를 회복하는데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거, 완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어떤 보여준 행보를 보면 그 1호 행정명령을 보면은 이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신설을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그 대통령의 의지도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어떤 대선 그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나 다짐 같은 것을 많이 유권자들에게 피력을 했는데 이제는 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여야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한 민감한 사안들이 있지만 그거는 잠시 좀 뒤로 제쳐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것에 그러한 어떤 중점을 두는 것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생 경제 회복의 의지는 보여줬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강 기자. 네, 뭐 저 역시도 이제 그 민생 경제를 워낙 이제 강조를 했고 실제로 지금 그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정쟁적인 이슈들보다는 이 민생 경제에 좀 더 시급하게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취임 선서 후에 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요약을 해보자면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이게 사실 이제 당연히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그 약속인 만큼 거기에 좀 잘 지켜 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쟁은 제쳐두고 민생에 집중해 달아 우리 모든 국민이 이제 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부산 발전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여러 부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주요 공약부터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이제 7대 부산 공약으로 요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준비된 화면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한 해양강국 중심 도시 그리고 100대 기업 유치로 부산 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고요. 또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 건설 등 이 지원을 또 약속을 했고요. 북극 항로 이를 선도할 육해공 그러니까 이제 육상과 바다와 하늘길을 부산에서 중심으로 연결하는 즉 트라이포트로 부산을 좀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울경을 30분대 연결하는 뭐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뭐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그리고 공공기관 재배치 뭐 이렇게 7개 주요 공약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해양 강국 수도 부산으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7대 공약 가운데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HMM 이전 문제 같은 것들이 대선 기간 내내 또 이렇게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비롯한 이제 100대 기업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를 선도하겠다는데 그럼 이 트라이포트 육성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 개 공약은 사실 해양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산 시민들께서 가장 또 관심이 높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요것도 이제 나중에 좀 다룰 테죠. 지금 현대건설이 공사에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난관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신공항이 단순한 이제 지역 사회 간접 자본을 넘어서 이거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또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또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또 민주당이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지금은 이제 새 정부로 좀 공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일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은 부산을 이제 동북아 해양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일단 뭐 공약별로 보면은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공약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부산을 어떤 그 중심지 거점 항만으로 포지셔닝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향후의 지역 정책, 그다음에 문제를 지역 사회에서 공론화하는데 어떤 출발이 되는 그런 공약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겠다,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이 처음 제기했죠.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역의 다양한 관련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향과 부산의 방향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부산에서 유세를 할 때 해사 법원을 만드는 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단 뭐 부산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인천 양쪽에 다 두는 게 어떻겠냐, 약간 표심을 이제 약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유세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지역 사회에서 특히 부산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다. 부산은 이제 아무래도 해사 법원의 부산 그 일원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대통령은 이제 부산과 인천이라고 하는 이원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당정과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협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해사법원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과 같은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거 뭐 제대로 되는 거냐 우려도 나오기도 했고 결국에는 또 공약집에서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HMM, 이 해운 대기업 같은 곳의 이전의 경우에도 노조의 반발을 아직 뚫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봐야 됩니까, 강 기자?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HMM이라는 회사의 명칭이 실제 공약집에서는 또 이제 좀 빠져서 네. 또 이제 그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제 그 HMM 본사 부산 이전 문제는 일단 그 노조의 반대를 좀 뛰어넘는 것이 관건으로는 보입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HMM 회사가 이제 해운 회사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로 이제 수출도 하고 수입 물량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회사인데, 용선도 하고요. 배를 빌려주는. 그 노조가 이제 두 개 노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배를 타시는 선원 직원분들이 또 결성되어 있는 그 권익을 위한 노조가 있고, 또 육상에서 지원하는 그 육상 직원들의 노조가 또 있는데, 육상 직원 노조 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시는 선원 직원분들로 구성된 노조는 한 600명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숫자의 차이 문제는 아니고요. 숫자의 차이는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후보께서 그 HMM 이전을 얘기하면서 노조와의 어떤 협의 마무리된 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원 직원 노조들과의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교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상 직원 노조는 지금 HMM 본사가 아마 그 여의도에 있거든요. 여의도 쪽에 있어서 대부분 그 90% 이상이 또 서울 거주자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본사를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그 조직 내부의 조직 재편 문제에 따른 뭐 구성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노조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6월 4일이었죠. 입장문을 또 냈거든요. 육상노조 쪽에서. 그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재편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좀 이제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또 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입장문을 내면서 좀 강경 투쟁을 지금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조의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 가는 것들이 이제 좀 그 가장 좀 관건이 된다. HMM이 정부 지분이 이게 70%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기관 회사입니다. 근데 그 핵심 구성원 중에 이제 노조의 그 완강한 지금 반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난항은 예상이 되는데 네.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건 또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협상과 설득의 과정을 좀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자, 산업은행 전임 정부가 공을 많이 들였던 이슈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선거 막바지였죠.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역시도 이제 선거 막판에 제시한 이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도 사실 이제 실현 여부를 두고 좀 공방이 좀 일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부산에서 와서 이제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지역 기반 정책 이제 금융기관을 만들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이제 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험치가 있고 그 이런 전철을 좀 밟지 않으려면 이 동남권 투자은행의 좀 구체적인 출자 방안이라든지 기존 은행과의 그러면 이제 역할 분담, 구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야 한다.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제 물론 초기 자본금을 이제 중앙정부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이제 그 국책은행들 공동 출자해서 이제 마련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들 은행들과 그러면 이제 역할이 어떻게 중복되는 문제들 그리고 관계 설정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산업은행 내에 지금 현재 약간 이런 이제 기능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한편의 해석은 결국 이제 해양수산부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그 관련된 이제 해양 기업들 그리고 나머지 아직 많이 이미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남아 있는 연구기관들, 뭐 기관들 이렇게 다 집적화를 부산에 시키겠다는 게 방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그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이전시킴으로써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은행도 사실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 본사의 주소지 이전을 두고 조금 옥신각신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국회에 아직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이제 반발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 산업은행의 기능적인 좀 역할 이런 부분으로 또 생각을 한다면 동남권 이 투자은행 이런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이런 것들 이제 기능의 좀 결합 이런 것들로 가면 이게 결국에는 이 해양 집적화의 완성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산업은행 본사 대신에 동남투자은행을 만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 본사가 올 때랑 비교해서 부산 발전에 어떤 이제 영향이 있는 건지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봐도 되는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방금 이제 그 동남투자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이 예. 지역 사회의 어떤 큰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쨌든 민주당에서 표심을 의식을 했는지 6월 2일에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병덕 의원이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걸 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대 야소 국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어려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선 기간에 보여줬던 민주당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를 변함없이
이제 정권 출범 이후에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건 의지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또 하나 의지가 이제 관건인 사업이 있죠. 바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건설이 공사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적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제 책임 완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해법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면 이게 민주당이 시작했던 사업이고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그렇게 언급까지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공항이 뭐 과거처럼 이제 다시 뭐 무산되거나 할 그런 문제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가 남은 거죠. 그 개항 시기 등 그래서 좀 전체적인 로드맵을 새 정부가 좀 신속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거기에 또 좀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이유가 가덕도 신공항 이제 부지 조성공사 이제 수의 계약 대상이었던 이제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사업 뭐 표류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당초 이제 2029년 지금 조기 개항이잖아요. 그 목표로 하는 가덕 신공항의 건설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개항 로드맵 제시가 이제 우선이다 이야기하셨고 민 교수님은? 예,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 사실 이 문제는 계속 과거 정권마다 이 문제는 항상 그 수면으로 부상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문제인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항 부지를 사실 결정한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행착오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처음에는 뭐 그 동남권 신공항 검토를 했다가 결국엔 뭐 김해공항 확장으로 뭐 한 번 폐기가 되기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이 여러 쟁점으로 부각을 했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속도를 내는 문제보다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안정적 운영과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정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천천히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각 구성 후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어떤 지침을 취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제시된 공약들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역할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이제 대선이 사실 그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이제 임기를 시작한 또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칭 보면 이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가 시작할 때도 국정기획자문위 같은 일종의 이제 그런 성격의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도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좀 협력을 해나가고 설득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태스크포스 팀을 일단은 지금 꾸렸습니다. 행정부시장과 그 정무특별보좌관을 공동 단장으로 해서 부산시에 이제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에 이제 서울 본부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사실 이제 현장을 맡고 그래서 뭐 대국회 문제라든지 이제 대통령실 이런 이제 정무 라인들이 좀 역할을 해야 하고요. 내용적으로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미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공약으로 제시됐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했던 뭐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해사 전문법원 설립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 산적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부산시 이번에 꾸려진 태스크포스 팀이 때로는 대통령실을 때로는 이제 국회를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방위적인 협력과 또 설득의 작업들을 좀 해 나갈 거고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해안을 찾아가기를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도 사실은 많이 보였습니다. 진영 갈등은 심화하고 정책은 실정되고 이런 상황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이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 분의 생각 간단하게 듣고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겠네요. 민 교수님. 예, 저는 뭐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그 배경을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지난 정권의 실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정권의 가장 큰 패착은 불통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불통이 지속되면서 시민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저버렸고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고 지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시민들은 사실 정책의 어떤 결과보다는 정책 추진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당이 어떤 자당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시민의 민생, 그러니까 민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과의 협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지방 분권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직접 시민들이 손으로 내 고장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근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지금 소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역이 너무나 피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의 문제, 이를 좀 정말 혁파할 좀 제도와 의지와 정책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역에서 찾는 좀 국민 주권 정부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사명을 잊지 않고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결심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디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K토크 부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